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고용 한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업자가 106만 명을 넘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보이는 등 각종 고용지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요. 그나마 청와대가 중요시했던 고용률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비판의 화살이 정부의 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기로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1호 진단 고용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일자리 창출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약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실직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다른 노력이 필요로 바라보고. 헌법 질때가 많지. 근데 일하지 안 줘도 뭐지. 올게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엄청 힘들거든.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이 공공일자리 확대였고요.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를 만드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이번 정부의 그 일자리의 어떤 그 굉장히 중시하는 그 부분이 엿보이는데요, 말이죠. 지금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시고 지금 부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가 대단히 무거우실 걸로 보이는데 현재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나요? 예, 고용률이 괜찮은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 중에서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사상 최대로 높아져 있고 네. 임시 일용직은 줄고 있습니다만 상용직은 늘고 있고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는 줄고 있습니다만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고용의 질에서는 괜찮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지만 왜 신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정부는 국민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규 취업자 수가 늘지 않는 데 대해서 그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쯤에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 대략 2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신규 취업자 수만 빼놓고는 대체로 양호하다. 그런데도 지금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는 그 고용 쇼크, 고용 충격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위원장님 얘기에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생산 공정이 온라인화되어 있고 또 유통 구조도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고 유통 구조도 이제 온라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일자리 고용 없는 성장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렇더라도 성장을 하면은 일자리가 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이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그 고용 상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제 이제 그 한국은행의 전망치도 이제 2.7% 올해 성장할 거죠. 이렇게 하향 조정했고 그러면서 그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 20만 개, 30만 개 이렇게 늘어나다가 지금은 이제 매월 10만 개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니까 일자리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라서 뭐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 8개월째 신규 일자리가 10만 명 이하로 지금 되고 있고. 근데 이제 7월에 5천 명, 8월에 아주 3천 명까지 내려갔다가 9월에 4만 5천 명으로 다시 좀 올라왔어요. 요거는 어떤 신호로 좀 보시는지요? 고용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대폭 개선되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명절, 추석 관련해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폭염이 멈추면서 생산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고 이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에는 또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그러겠네요. 뭐 말씀 나오신 김에 하면 물론 제 전망이 100% 정확하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면 이번에 남은 기간 동안도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략 전체적인 전망을 보면 근데 제가 일자리 문에 오고 나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대략 50만 개 정도 됩니다. 4년에 걸쳐서. 그게 내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될 테고 2, 4분기쯤 되면 정책의 효과가 좀 가시화될 테고 그렇게 해서 대략 내년 하반기 되면 20만 명대 국민들이 뭐 만족은 못하시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자리 지표가 크게 개선될 그런 전망을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매달 이게 나오니까요. 매달 성적표 받아보는 학생처럼 굉장히 좀 그러시겠어요. 지금 4만 5천 명 이번 달에 9월 달에 그렇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시진 않네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9월 달에 증가한 취업자 수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공공 부분에서 많이 증가했고 사회 보건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9월 달에 한 4만 5천 명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행히 몇천 명 수준은 벗어났지만 또 그거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대충 그렇게 지금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숫자도 숫자지만 이거 질도 좀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는데 말이죠. 김 교수님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자리가 아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이렇게 구조를 변화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늘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제 질이라 그러면 이제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된다든지 또
언제 어떤 단순 임금이 좀 높아진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일자리를 마련하는 주체는 사실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 투자가 이제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단기간에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단기 일자리 그러니까 좀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이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자리의 좀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약간 응급 처방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부위원장님은 역시 올해도 정부에서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는 숫자는 그래도 질은 좋아졌던데 올해도 그러면은 내년이 돼봐야 질도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이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자리 정책의 책임자로서 뭐를 이렇게 강변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는 게 그게 정부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용률이라든지 임금 근로자의 비중,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이런 것은 어쨌든 질적으로 좀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40대의 고용이 줄고 있다든지 물론 인구가 줍니다. 30, 40대가. 뭐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개선의 모습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지 못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런 점에서 아직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원인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30, 40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30, 40대가 지금 실업률이 상승되고 있는 배경을 일단은 어떤 인구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보시는 겁니까? 30대는 보면 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11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취업자는 10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인구가 준 것보다는 취업자가 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 감소폭보다 취업자 수 준 게 더 적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이런 수긍이 갈 것 같습니다. 40대는 인구가 11만 3천 명 줄었는데 취업자가 12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좋지 않은 지표죠. 40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40대가 대략 취업하던 시기가 IMF 전후입니다. 그때 아마 이분들이 취약한 일자리로 갔을 가능성이 다른 세대보다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하여튼 30, 40대라고 얘기하지만 30대, 40대 그걸 좀 내용을 좀 달리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30, 40대 우선 뭐 30, 40대가 이제 한참 일할 그런 경제 허리와 같은 분들인데 이 부분에 이제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이제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배경은 뭐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뭐 조기 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또 기업이 이제 폐업하는 경우에 이제 실업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게 안 되면서 사업이 안 되면서 이제 문을 닫을 경우에 실업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개는 이제 청년 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령층 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30, 40대 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30, 40대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자동차와 조선 산업에 아주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해당 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 30, 40대에게 미친 영향이 제일 큰 것이 아닌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경기 하강 산업업종에 따라서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동차 조선산업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한 10만 명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 정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숫자입니까? 예를 들면 보시면
한국 GM이 문을 닫았는데 군산에서 네. 그 2,000명입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노동자가 11,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GM이나 협력업체와 연관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산은 한국 GM이 문을 닫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니까요. 사실은 참 서산합니다. 가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고용률은 올라갔다. 아니, 올해는 조금 올라갔다가 좀 내리기도 했는데 네네. 이전과 비교해서 고용률이 괜찮은 편이다. 아, 괜찮은 편이다. 만족스럽다 이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아, 예. 근데 하여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하여튼 고용률이 최근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취업자 수가 예를 들면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체 인구는 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률이 조금 내려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실업률 얘기했다, 고용률 얘기했다가 무슨 개념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고용률이 있고 실업률이 있는데 네. 고용률이라는 것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에서 네. 그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데 생산 가능 인구라 그러면 1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그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나타내는데 경제 활동 인구란 것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주부라든지 가정주부라든지 이렇게 취업할 의사가 별로 없는 분들을 뺀 제외하고. 인구를 이제 경제 활동 인구라 그러거든요. 이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이제 실업자 수를 나타내니까 그 실업률은 이제 경제 활동 인구 생산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의사가 좀 변할 수가 있으니까 실업률은 좀 변동이 심한데 고용률은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5세 이상의 인구는 이게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실업률보다는 이제 고용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아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 11만 명이 2017년부터 줄어드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취업자도 좀 더 줄어들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봐서 고용률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고용률을 실업률보다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그걸 제가 무슨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저는 공직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제가 교수님께 다시 여쭤보면 지금 정부에서 특히 어떤 고용률, 실업률 어느 특정 그 통계를 중시한 입장은 아니다. 근데 학자적 입장에서 경제 지표로서 더 어떻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고용률입니까? 실업률입니까? 그거는 이제 실업률은 국제 비교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취업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실업자가 수가 또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금 3.6%라고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하고 있고 미국의 실업률은 5%인데 이미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을 가지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고용률로 이제 그 국제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그 고용 상황을 파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하고만 비교하면 지금 고용률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고용률은 그렇게 아주 낮은 상황은 아니죠. 아닌데 이제 원래 그 정부가 출범할 때는 고용률을 한 70% 이렇게 올릴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목표에는 좀 미달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고용률이 국제 비교로 할 때 그렇게 아주 낮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의 고민이 말이죠. 지금 10시간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이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고용률이나 실업률 그 통계에는 그게 반영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에는 영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의 함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챙기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제대로 챙기고 있느냐고 물으시면 네. 참 하느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제대로 다 못 챙기는 점이 있습니다만 네. 제대로 다 챙기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 고용부진 상황을 놓고 특히 야당이죠. 야당에서 이제 소득주도 정책 때문 아니냐 아주 집중 포화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유럽에 가면 임금주도 성장 또는 노동주도 성장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소득을 높여주고 가계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지출을 늘려서 가는 이 세 개를 말하는데 지금 이제 일부 야당이나 일부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그냥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덩치를 시켜서 최저임금 인상 많이 해가지고 저임금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들 하고 계신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줄였다는 실정적인 연구 보고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세계에. 네. 그러나 저는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단기적이고 마찰적으로 네. 저임금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저는 이렇게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소득주도 성장은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선진복지국가가 걸어온 길입니다. 네. 성공한 길입니다. 네. 그래서 가야 하는 길이고요. 예를 들면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분은 무슨 진보도 아니고 보수보다도 더 어떻게 오른쪽에 가 있는 분처럼 그분으로 해석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업들을 만나서 임금 올려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자꾸 무슨 낙수 효과를 아직도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낙수 효과는 그거 아니라는 게 세계적으로 다 인정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자꾸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을 덩치시켜서 비판하고 계신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고용부진에 지금 미치고 있는 영향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경제 정책은 전부 다 어떤 이익도 있고 네. 또 비용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런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아까 이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배를 좀 더 평등하게 하고 또 임금을 높여서 소비를 늘려서 내수를 부양시키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득도 있는데 네. 또 비용도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금을 너무 급격히 높이면은 생산비가 올라가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든지 이런 또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좀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미국이나 일본 경제와는 반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작은 수출 비중이 큰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또 반면에 일자리는 내수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을 벌기는 수출에서 벌어서 이 쓰기는 일자리 내수에서 써가지고 일자리가 내수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임금을 높여주면은 소비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역시 임금을 너무 급격히 높였을 때 어떤 수출 경쟁이 약화된다든지 기업 투자 줄어든다든지 이런 또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상 속도를 조금 이렇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주력 산업이 조선, 철강, 자동차 전부 다 중국으로 지금 이전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 네. 우리가 새로운 산업 구조를 또 만들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네. 이제 약간 공급적인 측면에서 또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 혁신성장 전략이라는 거를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적 성장 전략을 넣어가지고 그걸 보완하려는 네. 그런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보완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네. 또 그런 보완책을 공급에서의 보완책을 쓰면은 일자리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속도를 좀 조절해서 점진적으로 소득을 늘려갈 필요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 올리고 올해가 되자마자 부작용서부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7,530원이 지금 10달째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지적은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아까 이제 경제정책에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다는 건 이해하는데 이렇게 평가가 빨리 나오는 우리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지금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자영업자한테는 조금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죠. 최저임금이.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워낙 영세하고 그 인건비의 비중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에서도 이제 중요성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최저임금을 대개 한 매년마다 한 7% 정도 이렇게 올려왔는데 올해는 14% 정도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10% 이렇게 올리는 추세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대목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소득이 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비용이 되고 이런 측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운 삶,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참 팍팍한 처지, 그다음에 정부가 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국회가 3조 원으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놨죠. 네. 이런 거를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해서 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당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이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독립적 기구입니다만 정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 말씀하셨는데, 이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8,35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일단 내년은 또 기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그 다음 해 거를 정할 때 그런 게 이제 참작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마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사회의 다수의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대략 그러면 그분들도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그런 심의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 요구가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좀 차등적으로 인상을 해달라는 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좀 예외로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년도 10.9% 인상된 건 이런 요구는 지금 계속 고려가 되고 있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결론이 나버린 겁니까? 그거는 절차상 정부가 고민을 하더라도 내년 최저임금에 반영할 도리는 없습니다. 네. 이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집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최저임금이라는 게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미국이나 무슨 이런 저는 아주 큰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최저생계비 차이가 그렇게 존재할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또 통계 자료도 그런 걸 검토할 만큼 쌓여있지는 못합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 수에 따라서 겪는 어려움이 뭐 무슨 딱 종업 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부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교수님한테 드린 질문의 요지는 어떤 이제 경제 정책이 나왔을 때 대체적으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저는 그 일정한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평가가 너무 일찍 나온 느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볼 때 우리가 어떤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쓸 때 어느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 어떤 학문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정책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정책이 있고 금방 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문제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근로시간을 또 단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좀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한 건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또 근로시간을 단축하니까 영업시간이 또 좀 줄어드는 이런 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 생각에는 동시에 이렇게 오니까 자영업자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거 경제정책에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도 있고 또 바로 또 어떻게 보면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제 아주 개인적인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 얘기 이 정도 하고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일단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치도 조금 낮춰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한국은행이 한 뭐 2.7% 정도 내다봤나요? 근데 다른 경제연구소에서는 뭐 그거보다 더 안 좋을 거다. 하여튼 그 경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관측인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하반기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다. 요게 이제 가능할까요? 제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부 보고 왜 고용이 부진하나 그러면요. 정부가 통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보고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 네. 에코 세대가 대거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공장이 자동화 대형화된다. 취업 유발 개수가 감소한다. 자동차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일부 산업의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 이런데 이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뭐냐면 정부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수십 년 하고 있는 게 이게 뭐라고 하자는 거냐 이게. 네. 또 이런 보고를 듣고도 아무 문제를 제기 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냐. 제가 장관들도 그랬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점에서 물론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훨씬 더 집중을 했더라도 고용 수치가 아주 크게 좋아졌을 것이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예를 들면은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직접 예산, 예를 들면 뭐 청년, 노년, 뭐 신중년 이런 거 아니면 뭐 실업급여를 많이 지급하는 것 이런 직접적인 재정 일자리 예산 말고 산업을 지원해서 그 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이게 이제 민간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노력들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지난해. 예를 들면 저는 지난해에는 뭐 워낙 기간이 짧아서 예산 반영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5월에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년 추경과 고용 위기 지역을 했는데 플러스 정말 우리가 이번에 발표한 것과 같은 신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마련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똑같은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면 어떻습니까? 내년 경기도 성장 참 어떻게 보면 비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많은데
지금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고용면에서 많이 낮을 거다 이런 전망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실제로 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를. 왜냐하면은 이제 거시경제로 보면은 이제 내년에 우선 금리를 이제 우리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를 높이면은 아무래도 소비와 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도 보면은 미국의 이제 보호무역이 굉장히 강화될 걸로 보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상당히 심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면 때문에 이제 전망기관에서도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 성장률보다 이제 더 낮게 전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금 그래도 이제 그렇게 보면 상당히 내년 일자리가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부위원장께서 얘기하는 그 긍정적인 측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조선이라든지 철강, 자동차 이런 구조 조정이 조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일자리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굉장히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10만 개 늘어나면은 그중에 6만 개가 이제 공공 부분의 일자리고 4만 개가 이제 민간 부분의 일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정부에서 이제 민간 일자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제 지금 강조를 좀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산업이라든지 또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뭐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은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조금 그 일자리 부분이 조금 개선되지 않는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 계획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어떤 지금 그런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와서 지금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를 3번 했고 11월 중순에 이제 4번 합니다. 그러니까 6, 7, 8회를 8차를 했고 9차를 하는데 6차 일자리위원회는 혁신창업, 국토교통, 뿌리산업을 지원하는 것이었고요. 7차 일자리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바이오 헬스 이런 걸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차 일자리는 10월 4일 날 청주에서 했는데 그거는 신산업, 에너지 신산업,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 사물, IoT 가전 뭐 이런 걸 지원하는 것입니다. 11월 중순에 할 9차 일자리위원회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서 생기는 일자리,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시켜서 생기는 일자리 이렇게 해서 4개를 합치면 대략 50만 개 4년 동안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를 이게 100% 정확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100% 자신 있다고 말씀은 못하는데 제가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서 다 점검을 해서 허수가 있는지를 제가 좀 따져본 것입니다. 물론 이게 허수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각 부처가 집행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건가, 고용 친화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가, 점검을 하는 건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께 이 대통령이 내년에 들어서는 분기에 한 번이라도 주요 부처의 일자리 정책의 집행 과정과 결과를 좀 점검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4년 동안 물론 2019년보단 22년에 더 많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4년 동안 50만 개 일자리, 민간 일자리 이 정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 2, 4분기부터 이런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경제 심리도 좋아지고 그런 효과가 더해져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그래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해할 만한 수준은 됐다 이런 평가를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이건 기대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도 있으시고. 네.
요번에가 9차 에너지, 5개 에너지 신산업 부문. 그건 8차였습니다. 그게 8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하신 거죠? 예, 10월 4일 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요게 8차였으면 6차, 7차 때 했던 거, 예. 6차 때 뭐 혁신기업 뿌리산업, 7차 때 소프트웨어 지식산업,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는 지금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까? 정부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예, 예. 아하. 예산은 이미 9월 초에 국회로 가 있는데 네네. 제가 9차 일자리 정책까지 예산을 기재부로 하여금 다 반영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6, 7, 8, 9차 이거는 내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에도 민간을 지원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예산을 정부가 좀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부족했다. 이런 이제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직 예산이 집행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성과를 얘기하기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성과가 나타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이런 정부의 민간 지원을 통한 어떤 그 일자리 그 창출 방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올해 2.7%를 이렇게 둔화되면서 이제 또 일자리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성장률이 둔화된 그 배경을 보면은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어들었고 또 SOC라든지 이런 건설 부분의 투자가 줄어든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일자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야 되고 또 SOC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 경기가 조금 살아나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토건업에 의한 그 부양을 좀 반대하는 그런 그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또 출산율도 굉장히 지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육아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또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 또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어린이집에 만약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한 3년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도 만들고 불필요한 인프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인프라를 만들면은 건설 경기가 부양되면서 건설 경기 부양은 어느 나라든지 내수 산업을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쓰는 정책이거든요. 선진국도. 그렇게 되면은 또 건설 산업의 특징이 그 단순 노무자들, 그러니까 약간 서민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지금 현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필요한 인프라 투자, 교통이라든지 뭐 변두리에서 서울로 직장인들 들어오는데 지금 뭐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뭐 변두리에 집값 떨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하면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업 투자를 늘리기,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제 불공정 거래를 하는 부분은 또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기업이 투자의 주체니까 기업의 투자 의욕을 이렇게 정부가 좀 고양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면은 일자리가 내년 일자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그 기업의 설비 투자하고 그 건설 경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일자리 이 정책 그 방향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배제되어 있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계와의 소통을 이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라는 게 심리지 않습니까? 경제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조건에서라도 기업인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과의 소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 뭐 이렇게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SOC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토목, 뭐 도로 만드는 거는 거의 이제 저는 포화 상태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 밀착형 SOC는 크게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생활 밀착형 SOC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민층의 일자리 많이 되고요. 사실 건축 경기가 살아나면 동네가 삽니다.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무슨 대규모 토목공사를 그건 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생활 밀착형 SOC는 내년에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된 규모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 재계와의 소통 그리고 또 이렇게 교수님의 또 의견을 귀를 열고 듣는 모습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런 게 저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 그 정부 지원에 따른 어떤 그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 그게 도대체 뭔지 어떤 개념이 좀 불분명할 수 있어요. 좀 예를 하나 드셔가지고. 들어드릴까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신재생에너지에서 6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4년 동안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이게 자연광, 풍력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네. 땅을 임차하는데 지금 무슨 8년인데 이거 한 20년 늘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각종 규제 그걸 정부가 혁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생산을 하더라도 이게 한전이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개통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재생 이런 거고요. 우리가 이제 미래 자동차가 수소차,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이제 수소차의 상당한 선진국입니다. 수소차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소를 만드는 공장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이거를 일개 기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충전소가 다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개 기업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SPC로 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정부도 참여하고요. 도와주고. 또 예를 들면 수소차가 지금 생산하면 가솔린차에 비해서 한 2,500원, 3,000원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1년까지 정부는 모든 차를 미래 자동차로 구입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전기차, 정부가 지자체가 쓰는 공공기관이 쓰는 건 전부 그래야 초기 수요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민간이 수소차를 사면 차의 전체는 아닌지 모릅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그럼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소차 얘기를 하니까 그 수소차에 연관된 인프라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를 마음 놓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다. 뭐 만들고 팔고. 네. 그런 어떤 컨셉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수소차를 예를 드셨으니까 궁금한데 전기차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전기차를 넘어서 바로 수소차로 가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자동차 산업 전문가가 아니어서 국제시장의 추세가 세계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수소차 충전소하고 전기차 충전소는 또 다르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 방향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런 설비 투자나 건설 쪽 어떤 그 경기를 조금 보완해서 하면은 하여튼 뭐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산업 구조가 이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적응이 돼야 되는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직업훈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산업에 대한 어떤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 또 신산업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옛날과 같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투자를 뭐 정부가 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각 나라마다 그 기업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정부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가 이제 지원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뭐 조금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 신산업 정책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 정책 하면은 이제 거부 반응을 우리가 많이 옛날 경험을 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산업 구조가 이제 새로 바뀌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산업 정책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국도
그 제조 2025라 그래가지고 산업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전반적으로 학비를 다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주립대학에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임금도 이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기술에 의해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술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부분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부 지원을 통한 어떤 민간 일자리 확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줄기라면, 이건 뭐 조금 격가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공공기관의 뭐 체험형 인턴 채용, 뭐 이런 거 말이죠. 사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나 어떤 성과에 조급한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적 기사도 보기도 했는데 말이죠. 요런 거는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까? 그 어떤 좀 숫자를 좀 의식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관장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이제 경제부처 합동으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주에 발표를 할 텐데. 뭐 그걸 만드는 사람의 생각에는 그런 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 오해를 불식시키 보자면 이게 이 정부가 한 제도가 아니고요. 2008년부터 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고용 여건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채용 여력이 있고 업무상 인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청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기간은 짧습니다만 그 체험을 통해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인턴을 한 경우에 정규직으로 시험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대규모는 아니고요. 아까 말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정부가 워낙 일자리가 안 좋으니까 그 뭐 어떻게 숫자를 조금 채워보려고 한다. 꼭 이렇게는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청년들도 좋아하는 일자리고요. 오래전부터 하던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일자리 부분에 정부가 예산을 지난해부터 한 뭐 54조 정도 썼다 그러고 내년 예산 한 23조가 넘는데 어떤 이런 그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크게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게 필요하다는 쪽이신가요? 뭐 일자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그 응급 조치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그 확대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좀 부양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공공부문에 늘릴 때 불필요한 공무원을 정원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 공무원의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그 재정의 부담을 몇십 년 동안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는 뭐 정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국민의 보건이라든지 뭐 또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필요하니까 정원을 해야 되겠지만은 불필요한 부분에 공무원을 정원하는 거는 좀 우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공공부문에서 늘려야 되느냐 하면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뭐 넘쳐가지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보면은 주로 그 공공부문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통정리를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동경에 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임시직이거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뭐 또 그 정규직이 되기도 어려운 거죠, 건강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늘렸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일자리가 우리가 거의 80%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임금이 격차가 있으니까 임금을 지금 1,000만 원 정도 5년 동안 보전해주는 이런 그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임금이 낮은 이유가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불공정한 제도 때문에 있기도 하지만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그게 상당히 주된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뭐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고용, 늘리고 있고, 또 젊은이들도 중소기업에 다 갈라 그런단 말이죠. 지금.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에. 그래서 우리도 조금 어려운 이게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겁니다만은 그래도라도 그 정책을 잘 수행해 놓으면 나중에 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동시에 중소기업의 그 기술력을 높이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이거 공공부문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만드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근데 난 그분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네. 외눈으로 사물을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노동자 중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중이 우리는 8.9%입니다. 네. OECD 선진복지국가 말고 OECD 평균이 21.3%입니다. 네. 우리가 41.8%. 물론 어떻게 공공부문을 정의하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진복지국가일수록 공공서비스가 그만큼 많고 다양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우리가 결국 지금 공무원 막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전, 보건, 환경, 노동, 복지 이런 쪽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소방관 차 2대와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3명, 4명 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진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늘리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은 본류는 민간을 어떻게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우리 중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는 하여튼 진짜 몇십 년 동안 계속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필요한 일자리를 늘려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건 뭐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만 국민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정부가 국민들이 다수가 그건 아니야라고 하면 못 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옛날과는 인식들이 많이 변하셔서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필요한 부분을 늘리는 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저는 동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소기업 사실 일자리의 80%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기술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모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성장의 고용 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 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한다고 약속했는데 지킨 대통령이 제대로 지킨 대통령은 아마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 내일 체험 공제 3년 근무하면 3천만 원 자기가 갖고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임금도 있습니다만 작업 환경 때문에도 젊은이들이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 뿌리산업부 정책 발표할 때 작업 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 주기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이 개선되면 아무래도 미스매치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한 번씩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어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정부에 조언하실 게 있다면 잠깐 얘기해 주시죠. 첫 번째로는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은 일자리 늘어나기 어렵다 하는데 이제 이 부위원장께서는 이제 그 부분을 잘 인식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정부가 하시겠다 이러니까 저는 바람직한 환영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수요를 자꾸 이제 중요시 하거든요. 이렇게 임금을 올려주면은 소비가 늘어나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제 물론 그런 채널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공급 채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분 그러니까 어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되면은 고용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신경을 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잠깐만. 예. 사실 일자리는 개인에게는 사람다운 삶의 출발입니다. 네. 국가에게는 나라다운 나라의 토대입니다. 일자리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에 관한 모든 부처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상급 조직이다. 네. 이걸 내가 그 고위공직자들 앞에서 제가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대통령, 총리, 장관들 다 있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그 제가 말씀드림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신의 영역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영역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겠습니다. 후회와 여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에 듣겠습니다.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한 번에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지혜를 한데 모아서 그 해결 시간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뤄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